이걸 좀 풀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1분기 성적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STM이 발표한 1분기 비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넌갭의 주당 순이익이 0.13달러였습니다. 0.13달러요? 네. 근데 이게 월가의 지배적인 컨센서스가 0.17달러였으니까 무려 23.5%나 하회한 거거든요. 와, 23.5%면 진짜 엄청 크게 놓친 거네요. 그렇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주 확실한 어닝 쇼크였죠. 매출은 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고 마진도 33.8%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익률 측면에서는 시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과거 데이터를 좀 뒤져봤단 말이죠. 과거 5번의 실적 발표에서 이 정도로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을 때 다음날 주가가 평균 7.3%는 폭락했더라고요. 네,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이번엔 개장 전부터 6% 이상 급등하더니 막 정규장에서도 52주 최고가에 근접하는 진짜 극적인 랠리를 펼쳤어요. 게다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현금 흐름표거든요. 아, 잉여 현금 흐름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마이너스 7억 2천만 달러잖아요. 만약 제가 통장 잔고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원이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당장 제 신용카드부터 싹둑 자를 텐데요. 월스트리트는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마이너스에서 뭘 본 겁니까? 은행과 기업 투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손익계산서에 그 마이너스를 본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찍힌 그 돈의 목적지를 본 거거든요. 목적지요? 아, 그러니까 장사를 못해서 돈을 까먹은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그 7억 2천만 달러라는 마이너스의 진짜 정체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NXP의 맴스 센서 사업부를 인수하는 데 8억 9,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출했고요. 네네. 또 동시에 노후화된 제조 라인을 효율화하기 위해 그 선제적인 구조조정 비용을 집행했기 때문이죠. 아, 생존을 위해 급전을 쓴 게 아니군요. 그렇죠.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지갑을 크게 그러니까 전략적 자본 배분이었던 겁니다. 월가는 이걸 아주 건강한 지출로 환호하며 받아들인 거고요. 아하, 빚쟁이한테 쫓겨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느라 지출이 컸다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막 펑펑 쓰면 회사 재무 상태가 버티나요? 충분히 버팁니다.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을 보면 3.36이라는 아주 탁월한 수치를 기록 중이거든요. 오, 3.36이요? 네, 쉽게 말해서 당장 갚아야 할 빚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 S&P에서도 BBB 플러스 등급을 유지해줄 만큼 재무 건전성은 전혀 끄떡없는 상태죠. 그렇군요. 미래를 위해 되게 과감하게 베팅했는데도 금고는 여전히 튼튼하다. 이거네요. 자, 그럼 그 돈을 써서 도대체 어떻게 집안 정리를 했는지 조직 개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보고서 3장을 보면 2024년 2월에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어요. 기존 3개 그룹을 쪼개고 합쳐서 APMS랑 MDRF 이 두 개의 초거대 그룹으로 재편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파편화된 칩을 막 따로따로 파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객에게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한 번에 제공하겠다는 거대한 전략적 변화였죠. 네네. 그런데 1분기 성적표를 보면 이 두 그룹의 명암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 수치를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을 담당하는 MDRF 그룹은 매출이 무려 32.1%나 폭등했어요. 엄청난 성장세죠. 네, 특히 임베디드 프로세싱 부문은 31.3% 성장하면서 범용 MCU 시장 세계 1위 벤더 자리를 아주 굳건히 지켰더라고요. 한쪽 엔진은 완전히 터보가 걸린 셈인데 제가 약간 헷갈리는 건 반대쪽입니다. APMS 그룹 쪽이요? 맞아요. 그 안에 있는 P&D, 즉 전력 및 디스크리트 부문은 전년 대비 1.8% 역성장했거든요. 아니, 다른 엔드마켓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전반은 15% 올랐고 산업용 26%, 개인용 전자기기도 21%나 쫙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유독 P&D 부문만 혼자 뒷걸음질을 친 건가요? 전기차 시장 분위기 때문인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장 전체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P&D 부문이 직면한 아주 특수한 현실이 있었거든요. 바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책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 이 부문이 딱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전기차 겨울이 완전 직격탄을 날린 거군요.
보고서 4장을 보니까 상황이 꽤 심각해 보여요. 전기차 생태계 자체가 둔화되는 건 둘째치고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수직 계열화를 이루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CSC,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에 완전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가격 경쟁이 진짜 피를 말리는 수준이라고요. 네, 수요는 줄어드는데 중국발 저가 물량은 막 쏟아지니까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STM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7,100만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입니다. 와, 7,100만 달러요? 네, 경쟁력을 잃은 노후화된 팹들을 가차없이 폐쇄하고 200mm CIC 웨이퍼 팹으로 전환하는 3개년 마스터 플랜을 딱 가동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2027년까지 2,800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감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전기차 수요가 줄고 막 가격 전쟁이 벌어졌다면 보통은 몸을 한껏 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STM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200mm 웨이퍼라는 더 거대한 팹으로 전환한다. 이거 완전 늪에 빠졌는데 더 무거운 장비를 메고 걷겠다는 거 아닌가요? 살을 깎는 고통일 텐데 200mm가 기존 150mm보다 조금 더 큰 건데 그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나요? 여기서 그 기하학의 마법, 즉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웨이퍼는 동그란 원형이잖아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네,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즉 150mm에서 200mm로 지름이 커지면 전체 면적은 거의 1.8배, 그러니까 2배 가까이 확 넓어집니다. 아, 단순히 조금 커지는 게 아니라 면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원형 웨이퍼에서 네모난 칩을 잘라낼 때 가장자리에 버려지는 그 자투리 공간이 발생하잖아요. 웨이퍼가 커질수록 이 가장자리 손실률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오, 버리는 게 줄어든다. 네, 한 번의 공정으로 뽑아낼 수 있는 칩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칩 하나당 생산 원가가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지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단기적으로는 팹을 짓고 인력을 감축하는 비용 때문에 피를 흘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플랜이 완료되면 연간 수억 달러의 구조적 비용 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조건 많이 찍어내던 양적 확장에서 질적 효율성으로 경영진이 전략을 급손해한 거죠. 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단순히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아예 체급 자체를 올려서 원가를 박살내버려야 한다는 거군요. 장기적인 승자가 되기 위해 진짜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린 거네요. 맞습니다. 궁극적인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아까 그 7억 2천만 달러 마이너스 현금 흐름의 주범이었던 신의 한수, NXP EMS 센서 부문 인수 이야기를 좀 해보죠. 1분기에 거래가 완료되면서 거의 9억 달러 가까운 현금을 쏟아부었어요. 네, 엄청난 액수죠.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PPA 비용 3천만 달러 발생으로 단기 수익성이 훼손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PPA가 뭔가요? 인수하자마자 막 3천만 달러를 까먹었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죠. 그 PPA는 구매 가격 배분이라는 회계 용어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장부상 가치보다 더 비싼 웃돈, 즉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프리미엄이요. 회계 기준에서는 이 프리미엄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비용으로 깎아 나가야 합니다. 즉, STM의 금고에서 실제로 3천만 달러의 현금이 불타서 없어진 게 아니라요. 아, 진짜 돈이 나간 게 아니군요. 네, 장부상으로 처리되는 회계적 마찰 비용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생긴 서류상의 비용이군요. 그런데 아무리 즉각적으로 4천만 달러의 신규 매출이 창출된다 해도 센서 사업부에 9억 달러를 태운 건 여전히 되게 비싸 보입니다. 센서 몇 개 더 팔겠다고 이 엄청난 돈을 쓴 건 아닐 텐데요. 단순한 부품 장사가 아닙니다. 그림을 더 크게 보시죠. 이 인수의 진짜 핵심은 바로 자율주행 생태계 장악력에 있습니다. NXP가 가진 그 고도화된 관성 센서와 압력 센서 기술이 STM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결합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생태계 장악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제조사라면 카메라 렌즈 따로, 이미지 센서 따로 사서 직접 조립하고 튜닝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완벽하게 조립돼서 딱 꽂기만 하면 작동하는 모듈을 통째로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다 세팅된 완제품을 사고 싶죠. 골치 아프게 튜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동차 OEM들도 마찬가지예요. STM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게 완결된 자율주행 센싱 플랫폼을 통째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능력을 9억 달러에 산 거죠. 와, 대박. 모건 스탠리는 이 시너지가 2026년 STM 자동차 부문 매출을 무려 11%나 끌어올릴 촉매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와, 센서 단품을 판 게 아니라 자율주행의 두뇌를 통째로 파는 거였군요. 자,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이제 스피드를 더 올려서 오늘 딥다이브의 완전 클라이맥스로 돌진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6장, STM 주가 리레이팅의 진짜 1등 공신, 대망의 AI 데이터 센터 파워 패권입니다. 네,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죠. 엔비디아 GTC 2026에서 STM이 800V 고전압 직류 전력 솔루션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잠깐만요. 전통적인 자동차 칩 회사가 갑자기 엔비디아랑 저기 AWS의 심장부에 칩을 꽂아 넣는다고요? 이거 완전히 세속적 성장 스토리로 노선을 확 갈아탄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월스트리트가 열광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거대한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면서 맞닥뜨린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력이요? 맞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AI GPU들의 전력 밀도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발열과 에너지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전기 많이 먹는다는 건 뉴스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걸 STM이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보고서에 보니까 20kW 전격 전력, 96.5% 효율의 8레벨 LSC 컨버터, 토폴로지라는 되게 무시무시한 외계어들이 막 적혀 있던데요. 컨버터가 전압 바꿔주는 장치라는 건 알겠는데 8레벨은 뭐고 이게 왜 혁명적인 건가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죠. 커다란 양동이에 담긴 물, 그러니까 고전압 전기를 아주 작은 종이컵, 저전압 전기에 옮겨 담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콸콸 붓다가 밖으로 다 쏟아지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들은 중간 변환 단계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큰 양동이에서 바가지로, 거기서 다시 컵으로. 그런데 옮겨 담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죠.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압 변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엄청난 전력이 열로 변해서 손실되는 겁니다. 아, 중간상인 거칠수록 수수료 떼이듯이 전기를 여러 번 바꿀수록 버려지는 열이 많아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간 단계를 싹 다 없애버리고 고압의 전기를 다이렉트로 끌고 오는 혁명적 구상을 한 건데, 문제는 이 폭포수 같은 전압을 한 번에 안전하게 담아줄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STM의 8-레벨 LSC 컨버터입니다. 아, 한 방에. 네, 전압을 8개의 세밀한 계단식층으로 쪼개서 제어함으로써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전력 손실을 극단적으로 막는 거죠. 효율이 무려 96.5%입니다. 세상에, 양동이에서 종이컵으로 물을 붓는데 흘리는 물이 고작 3.5%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인피니언이나 TI 같은 라이벌들을 상대로 대등 이상의 경쟁력을 과시할 만합니다. 게다가 AWS 데이터 센터에는 800V부터 6V까지 엔드-투-엔드 전력 분배 포트폴리오를 독점 공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주 덕분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당장 올해 2026년에 5억 달러, 내년 2027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STM은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생성형 AI 시대에 가장 큰 목덜미인 전력 병목 현상을 직접 해결하는 벤더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정말 소름이 돋네요. 자, 돈은 그렇게 펑펑 쓰면서도 주주들 지갑도 쏠쏠하게 챙겨주더라고요. 7장, 8장을 보니까 분기 배당 연 0.36달러 주고 작년 11월엔 45만 주가 넘는 자사주 매입까지 했어요. 자금력에 대한 다신감이 대단합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도 아주 확고하죠. 그래서인지 골드만삭스는 세대적 매수 기회라고 극찬했고 모건 스탠리는 56달러, 미주호는 48달러로 AI 인프라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바클레이스 쪽 보고서는 분위기가 완전 싸하더라고요. 아, 바클레이스 의견이 좀 달랐죠? 네, 목표 주가를 20달러로 하향해버렸어요. 이유를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리스크, 그리고 19배의 높은 PE를 지적했거든요. 바클레이스의 말처럼 중국 리스크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분명 불안 요소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죠? 양측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종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지적처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단가 압박 등 이익 마찰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9배라는 P 역시 레거시 시절에 비하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고요. 리스크가 확실히 있긴 하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2분기 가이던스입니다. 매출 34억 5천만 달러, 즉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9% 성장하겠다는 엄청난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와, 24.9%요? 계절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네요. 맞습니다. 계절성을 파괴한 턴어라운드 약속이죠. 게다가 적외도 우주 통신망,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곳에 진출해서 향후 3년간 30억 달러의 신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비전까지 발표했습니다. 아하, 바클레이스가 지적한 단기적 비용과 지정학적 그림자를 이 폭발적인 가이던스와 우주 테마라는 완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팽창으로 확 덮어버린 거군요. 경영진 스스로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다는 증거네요. 네, 바로 그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본 STM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닝 쇼크 극복기가 아니었습니다. 레거시 칩 제조사에서 자율주행과 AI 데이터 센터, 심지어 우주위성의 전력까지 책임지는 최첨단 솔루션 기업으로의 완벽한 진화 스토리였죠. 네, 정말 흥미로운 체질 개선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런 생각이 드네요. AI 모델이 뒤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질수록 전력 소모도 상상을 초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글로벌 전력망 자체가 AI의 발전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셧다운되는 한계점이 온다면 전력 효율을 극한으로 쥐어짜는 STM 같은 회사들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AI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글로벌 킹메이커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흥미진진한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